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열 설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열 설비가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공급 의무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서 지열 설비의 규모가 점점 좀 커지고 있고 또 뭐 일부 민간에서도 지열 설비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지열 설비 같은 경우 용량이 커지면서 업체들마다 그 효율을 좀 더 좋게 한다든지, 천공 그 수량을 줄인다든지, 시공을 위한 다양한 그 공법들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착서부터 배관 작업, 뭐 이런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이라든지 제가 공사하면서 느꼈던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맨 처음에 이제 지열 설비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설비 공사업과 보링, 그라우팅 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로 지열 설비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건설산업기준법에 보면 우리 전문 건설업 업종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 기계설비 공사업에 지열 냉난방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지열 설비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기계설비 공사 면허들을 대부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 간혹 있어요. 이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면허의 그 내용에 보면 지열공 착정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열공을 수직 밀폐형이든 개방형이든 간에 불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천공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나중에 공사하기 직전에 그 인허가 기관에 지자체 그 지하수 그 불착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보링 그라우팅 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지열업체가 다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열 공사하는 업체가 기계설비 공사 면허는 있는데 보링 그라우팅 공사 면허는 없다라고 한다면 이 천공기가 이제 가격도 비싸고 뭐 매일 있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지열업체들이 천공기라든지 그 보링 그라우팅 공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그 기술자를 다 항상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제하도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정식적으로 제하도를 받으면 돼요. 그 건설산업기준법에 보면 이제 하도급 계약할 때 제하도급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다시 제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 전체 공사 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한 20% 이내이어야 되고요. 공사의 품질이라든지 시공상 능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서면으로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발주처에 승낙을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어쨌든 그 부수된 그 종된 공사로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공사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다시 수급을 받아서 하는 게 좀 낫겠다라고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인정하면 제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불착 작업을 할 때 맨 처음에 그 반드시 측량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대충 도면에 뭐 5m에 5m, 가로세로 5m 간격 내지는 뭐 6m, 6m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건축이 어디 뭐 코너에 기둥점 하나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지열 수량이 많아지다 보면 끄트머리 가서 이제 뒤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매 구멍을 다 그 청구하는 매 구멍을 토목에서 좌표를 찍어줘서 확인을 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중간중간 몇 군데를 받고 거기서 다시 또 저희가 재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이 앞에 현장에 할 때 실제 사례인데 도로 우리 부지 도로 경계석 외부 도로 경계석 부분 가까이에 개방형 그 지열 우물공이 위치가 됐었는데 원래는 이거부터 한 1m 정도 안쪽 원래는 위치였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좌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도로 경계석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이런 사례도 생겼어요. 그래서
건물 지하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뭐 기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간섭이라든지. 음,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대지 경계석에 근접한 부분들은 반드시 측량을 받아서 그렇게 위치를 좀 확인을 하고, 천공할 때도 천공 깊이가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깊어지다 보면 서로 인접한 공끼리 밑에 가서 이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서로 뚫리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천공기에 그 붐대에는 그 수평계를 설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그 틀어지지 않았는지 이제 자리를 좀 계속 잡아가면서 최대한 수직으로 교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으로 교착을 하려고 해도 뚫다 보면 밑에 이제 집안의 어떤 그 암석의 결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내려가거나 약간 이렇게 나사는 형태로 그렇게 실제로 이제 뚫리게 돼요. 그래서 수직도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부착을 하고 나면 천공 깊이를 확인하죠. 보통 이렇게 추가 달린 전동 낚시 릴대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깊이를 측정을 하고 추를 쭉 내려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거 확인은 지금 요거는 이제 굴착만 해놓은 상태죠. 그 열변기 배관, 피위 배관을 넣기 전의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열변기를 배관을 피위 배관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위 배관 속으로 그 추를 넣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해보니까 경험상 굳이 굴착해놓고 깊이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배관 넣고 또 이중으로 또 배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배관에도 이제 보면 물론 이제 이 길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200m, 200m라고 해서 전체 1년번호로 1m 단위로 해서 보통 업체들이 그 배관을 그 제작을 할 때 이제 표면에다가 배관 길이를 계속 쭉 그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놔서 요 맨 끝에 있는 배관 길이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배관 삽입된 길이를 이제 확인해 볼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천공 깊이 확인하는 거는 이런 맨 땅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배관을 넣어놓고 그 배관 속으로 추를 집어넣어서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뭐 배관 이렇게 되면 이제 배관의 삽입 깊이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부착되어 있는 나공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벽면이 좀 우들두들 그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걸려서 나중에 이제 뭐 내려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끌어올릴 때라든지 또 줄이 중간에 이제 벽에 계속 스치면서 끊어지거나 하는 사례들이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을 할 필요 없이 뭐 배관까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천공 깊이하고 배관 삽입 길이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 배관 속에 넣어서 깊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하공사하면서 가장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침출수인데 굴착 작업을 하다 보면 지하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꼭뭐 땅속에는 지하수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굴착 작업을 할 땐 저희가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굴착된 흙들을 지상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그 고압의 공기를 같이 불어넣거든요. 천공기 그 맨 끝에 있는 로트 그 드릴 날 속에서 이제 공기를 중간에서 뿜어내서 그 공기가 떠오르면서 그 파진 그 돌가루들을 지상으로 공기랑 같이 이렇게 에어리프트 펌프 그런 형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올 때 이제 지하수 같이 딸려 올라오게 되고요. 이 침출수가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3단 침출수를 만들고 여기에 뭐 응집제 같은 거 뿌리고 하더라도 잘 처리가 안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별도의 그 10톤짜리 PE 탱크를 세 개를 넣어서 응집제 놓고 안에 뭐 좀 부직포 같은 거 놔서 이렇게 3단으로 거르게 정화조처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해도 한 다리가 더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응집제 뿌리고 뭐 이래저래 해도 실제 이렇게 해놓고 효과를 거의 못 봤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전 현장에서는 이제 필터 프레스를 갖다가 했어요. 우리 그 정화조 그 오수 처리 시설 이런 데 보면 맨 끝에 이제 슬러지 온이 처리하는 필터 프레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번 해보니까 아, 이것도 효과를 못 봤어요. 이유는 한 번만 하면 바로 다 막혀버려요. 워낙 이 침출수 안에 진득한 그 돌가루들이 진흙탕처럼 그 엄청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딱 걸렀다 하면 이제 막혀버리고 그거를 다시 역사시켜서 처리를 하려고 해도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이상은 하질 못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도 워낙 좀 적은 데다가 필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현장에서 계속 할 때마다 애를 먹고 있긴 한데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통사를 한다든지 뭐 하면서 나온 그 토사나 잡석을 이용해서 자연정화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한데 이렇게 물 흘려갖고는 절대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뭐 한참 이렇게 하고 뭐 길이를 길게 하든 3단으로 만들든 뭐 응집제를 놓고 해도 마찬가지고 저 밑에서 지금 이제 지열공사 굴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그 밑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고 수중펌프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약간 산 웅덩이 같은 거예요. 위에 통삼에서 잡석이나 뭐 나왔던 흙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수북 싸는 거죠. 그 위로 이렇게 물을 퍼 올려서 그 위에다가 이제 뭐그 물이 스며들게 퍼 올려서 이제 물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스며든 물이 쭈루룩 이 땅속에 이제 뭐 잡석이나 흙이 같이 막 섞여 있으니까 쭉 스며들어서 저 밑에 로 다시 내려오는 쪽에 보면 물이 아주 맑은 물이 나와요.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밑에서 지열공사하면서 굴착하면서 위로 물을 퍼올리면 위에서 이제 스며들어서 앞쪽으로는 이제 밑에 부분에 다시 물이 내려오는데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죠. 뭐 돌가루잖아요. 이게 굴착하면서 나온 게 이제 땅 그대로니까 뭐 땅에 있는 흙탕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이게 뭐 특별한 어떤 환경 오염 물질이나 중금속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돌가루 그 자체를 그냥 그 돌에다 그냥 뿌렸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 자리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 방법이 제가 여태까지 써본 몇 가지 방법 중에 유일하게 맑은 물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침출수나 뭐 이런 3단 부패, 3단 저류조 이런 거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불착을 하고 나면 그 땅속에 지중 열교한 피배관을 이제 삽입을 하죠. 이 삽입을 할 때는 일단 물을 채워놓고 약간 압을 걸어서 보통은 해요. 이게 이제 물을 안 채워놓으면 안에 공기가 차 있는 상태면 이제 당연히 공기 때문에 파이프가 보통 뭐 요즘 수직 물평하면 200m 정도, 220m까지도 파고 하는데 뭐 어떤 업체는 한 300m 뭐 이렇게도 파긴 하지만 보통 이제 한 180에서 220m 판다고 봤을 때 어,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당연히 부력 때문에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 파이프 자체에 부력도 있어요. 이 피관이 물보다는 약간 가벼워요. 물이 어, 세제곱 센치당으로는 이제 1g이죠. 그 세제곱 메타당 이제 1000kg이고 그 피가는 그거보다 약간 좀 가벼운데 이게 우리 보통 쓰는 게 이제 50A 호칭경이 뭐 40A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예전 간격으로 이제 50A인데 그 외부 간격이 50이고 관두께가 이게 한 4.6m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물하고 그 피관하고 밀도 차였다가 요 피관의 단면적 순수하게 이제 요 관두께로 의한 단면적 그리고 이제 길이가 이제 200m, 200m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니까 이제 두 가닥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밀도 차이에서 발생되는 그 질량의 차이가 이렇게 돼요. 약 12kg 정도. 그래서 200m의 그 파이프를 위에서 이제 이런 롤러가 달려 있는 삽입기 가지고 장비 가지고 구겨 놓는 형태죠. 근데 이제 점점 넣으면 넣을수록 파이프 자체의 부력 때문에 파이프가 이렇게 자꾸 이제 안 들어가서 맨 끝에 이제 뭐 150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롤러가 헛바퀴 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도 채우지만 이 그 피관을 삽입을 할 때는 맨 밑에다가 이런 그 뭐 무게 12kg 이상 나가는 뭘 좀 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파이프가 내려갈 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똑바로 해서 내려가지 안 그러면 파이프가 이렇게 막 구겨지면서 위에서 억지로 구겨놓는 그런 형태가 되나서 파이프가 이제 표면이 뭐 헛바퀴 돌면서 긁히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제 맨 밑에 그 유밴드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많이 그 이렇게 펴 있지 않으면 벽을 계속 이렇게 긁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긁으면서 내려가면서 그 유밴드가 구멍이 나는 그런 그 하자들이 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부력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을 밑에 줄을 매달아야 되는데 뭐 편의상 해보니까 파이프를 매달기도 해보고 했는데 뭐 그냥 철근에 이렇게 매달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철근을 광면단을 칠해서 뭐 어쨌든 땅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광면단 칠해서
부식이 최대한 좀 잘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파이프 맨 끝에다가 이거를 같이 이제 묶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프 맨 밑에 부분이 평평하게 그 펴지기 때문에, 직선으로 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용하면서 맨 끝에 손상되는, 유변대가 손상되는 부분들도 좀 줄일 수 있죠. 이게 이제 지열, 천공했을 때 지열공 안에 내부의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실제 천공을 할 때, 이 앞에 이제, 어, 드릴 날이 계속 돌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돌을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라서 우리가 코어 뚫듯이 그 절단면이 매끈하지가 않아요. 실제 보면 이제 이렇게 오돌도돌 갉아먹듯이 그렇게 이제 파이게 되고요. 중간에 보면 또 집안 상태에 따라서 움푹움푹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툭툭 떨어져서 중간에 공이 무너져서 막히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잠깐 이제 좀 보면 제 이제 카페죠. 그 거기에 이제 동영상 예전에 천공하고서 이제 굴착하고 나서 안에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넣고요. 안에 이제 흙탕물인데 지금 이게 한 42m 정도예요. 지금 보면 막 이런 데 금이 가 있죠. 중간에 막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 여기는 안방까지 이제 잘 집안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 위에 부분 지상 가까운 부분에는 이렇게 다 너덜너덜하게 되거나 막 툭툭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상태들이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개방형 지열이라서 한 500m까지 판 거예요. 지금 이제 한 100m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들두들하죠. 우들두들하게 저렇게 이제 파이고요. 지금 이제 350m인데 이제 이런 데는 그나마 집안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들두들 떨어져 나간 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면이 매끈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지열배가 넣었던 이렇게 이제 유배관의 맨 밑에 부분이죠. 유변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한쪽 벽으로 이렇게 긁고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째 전에 이제 현장에 할 텐데, 세 개인가 정도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이프도 이렇게 다시 빼보면 표면이 다 이렇게 긁혀 있어요. 그 벽에 우두두dur한 부분에 긁혀서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요 유밴드 넣을 때 이제 철근을 이렇게 지금 철근을 연결했죠. 철근을 같이 묶으면서 맨 끝에 유밴드를 뭐 몇 가지 뭐 형태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청테이프나 비닐 테이프들은 어쨌든 간에 내려가면서 금방 좀 손상이 될 것 같아서 요즘은 이제 알루미늄 테이프로 좀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박 테이프죠. 그 덕트 보온 같은 거 할 때, 보온할 때 붙이는 음박 테이프. 이걸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단단하거든요. 알루미늄이 어쨌든 일반 비닐 테이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철근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고 맨 끝에 알루미늄 테이프로 보호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이제 구멍이 뚫려서 나중에 수압 시험 보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배관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안 들어가죠. 위에서 이제 구겨놓은 거잖아요. 위에서 구겨놓다 보니까 파이프가 실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파이프가 어떤 데는 이렇게 뭐 바짝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공단의 지열 시공 기준에 보면 간격 유지제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제 1m 간격으로 넣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간격으로 하라고 이제 의무화 사항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업체들이 뭐 눕는 신용만 해요. 대부분 눕는 신용만. 그래서 뭐 한번 말 안 하고 가만히 지켜봐 보세요. 그러면 보통 뭐 한 6m, 뭐 4m나 6m 사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땅속에 넣은 40mm 배관 6m마다 하나씩 넣는 건 나머지 6m는 그럼 이렇게 평평하게 잘 지켜서 있느냐. 어렵죠. 위에서 구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빙빙 돌면서 가면서 이 피관 자체가 워낙 이제 유돌유돌 하다 보니까 그래서 1m 간격으로 한번 넣으려고 하면 실제는 또 1m 간격으로 넣기는 좀 어려워요. 이걸 넣으려고 하다 보면
어, 누타가 잠깐 스톱시켜서 그 스페이스를 체결하고 이게 이제 이 파이프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도 지금 여러 가지 타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업체에서는 이렇게 그 파이프에 아예 그 스페이스를 일체화시킨 그 간격 유지가 되어 있는 그 파이프를 아예 이렇게 납품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이디어는 이거 괜찮고 괜찮은데 생각보다 업체들이 이렇게 선호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 말로는 이제 나중에 수학 거르거나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요 스페이스 간격 유지를 붙이면서 열적인 어떤 뭐가 가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하자가 떨어지면서 물이 새거나 하는 하자가 나는 사례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좀 의견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제 별도의 간격 유지제를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아마 이거하고 이거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는 이거 썼는데 이 앞전 현장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이걸 써봤는데 뭐 이게 좀 그래도 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트레미관을 또 다시 또 넣어야 되니까 이 표면 자체가 좀 매끄러워서 걸리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그 저희 현장 같은 경우 지금 2m에서 3m를 안 넘게 2m 정도 간격으로 2, 3m 내외에서 이제 넣게끔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한 2m 최소 2m 이상은 간격이 돼야 돼요. 1m는 너무 장비가 돌았다 섰다 하면서 사실상 작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그 해야 되는 이유가 어, 이 저희들 이제 지열 프로그램 할 때 보면 GLD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지열 그 천공 개수라든지 깊이 뭐 이래저래 해서 용량 뭐 해갖고 쭉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맨 처음에 지뢰용 검토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할 때 이제 같이 이 그 프로그램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배관을 붙였느냐 중간 정도 띄었느냐 완전히 양쪽 벽으로 밀착시켰느냐 이거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천공 수량이나 이게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지열공 내부에 그 배관이 두 가닥이 있는데 이 두 가닥의 배관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지하수하고 그 서로 이제 열교하는 게 다르겠죠. 이제 한쪽으로 내려갔다가 한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제 온도가 얼만큼 뭐 식는다든지 회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 그 그런 계산을 해서 이제 그 해놓은 자료인데 보면 이제 요 윗부분은 요 간격이 그 좀 붙어 있을 때고요. 이제 밑에 부분은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붙어 있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보면 지하수로 이제 내려가는 그 물의 온도가 냉방일 때는 이제 뜨거운 물이 땅속으로 내려가죠. 땅속으로 내려가서 땅에서 이제 다시 식혀져서 차가운 물로 해서 이제 다시 지하 히트펌프 쪽으로 지상으로 해서 나가죠. 25도의 물이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다시 올라올 때 물이 이제 18.19도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16.37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 회복되는 능력이 약 11% 정도가 이렇게 뛰어났을 때 더 차가운 물이 올라온다는 거죠. 11% 정도 차가운 물이.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일 때도 마찬가지로 난방일 때는 이제 차가운 물이 내려가서 땅속에서 다시 좀 약간 데펴져서 열을 받아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때는 약간 좀 미지근한 물 형태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속에 들어가는 유입하는 물의 온도가 이제 2도시고 이렇게 이제 배관이 붙어 있을 때는 2도씨의 물이 내려가서 7.23도씨의 물이 돼서 이제 올라와서 그 지상의 지열 히트펌프로 가서 이제 순환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2도씨의 물이 가서 약 8.63도씨의 물로 더 온도가 좀 더 높아졌죠. 7.23도보다. 그래서 약 19% 정도 그 파이프 간격을 벌림에 의해서 지하수 물의 온도를 회복하는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 이쪽 거는 배관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를 한 거고요. 같은 용량이에요. 같은 용량일 때,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지열 설비가 이제 뭐 500Rt다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붙이느냐 떨어뜨리냐를 요 GLD 프로그램 상에서 만약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붙였을 때는
뭐 땅의 열전도도는 이제 똑같겠죠. 같은 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착 공수는 이제 40공이라고 봤을 때 일단 땅 뭐 전체적인 부지 면적에서 40공 정도밖에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했을 때 이제 불착 깊이가 붙어 있을 때는 203m를 파야 되고요.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그 중간 정도, 지금 이건 에버리지로 띄웠죠. 중간 정도 띄워놓게 되면 178m만 파면 돼요. 40공을. 그러니까 203m 깊이로 40공을 파느냐, 178m 깊이로 40공을 파느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어, 조금 저 간격을 벌림에 의해서 전체적인 굴착 깊이가 약 1000m, 전체 그 길이의 14%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전체 그 40공에 203m 파니까 8123m가 이제 총 굴착 깊이인데 40공에 178m로 좀 짧게 파다 보면 1122m, 약 1000m 정도를 굴착을 해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라든지 그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스페이스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최대한 촘촘하게 간격이 잘 유지되게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지열업체가 지금 설계를 에버리지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하는 업체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열 이용 검토서 보면 대부분 다 이걸로 하는데, 그럼 실제 이렇게 하면서 간격 유지제를 넣어야 되는데 스페이스를 제대로 안 넣는단 말이죠. 뭐 한 6m 간격이나 이렇게 넣는 신용을 하면 6m 있는 데서는 이렇게 붙어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잘 빳빳하게 잘 서 있다고 간격 유지하고 있다 보기 쉽지 않죠. 그러면 한 절반 정도만 효과를 발휘한다 해도 상당히 이제 이런 계산치들이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하루 종일 몇 개 넣는지를 계속 2m, 3m 간격으로 넣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렵잖아요. 장비가 몇 대 들어와서 이렇게 세네다가 동시에 작업할 수도 있고 혼자 뭐 하루 종일 나가서 하다 보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지열공사 기간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좀 찍어오라고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한번 좀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은박지 놓고 지금 이제 추 역할하는 철근을 같이 엮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를 옆에 선발해 놓고 사진을 곡마다 다 찍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업체에서 동영상을 넣는 간격 유지제를 넣는 거를 동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보면 간격 유지제 하나씩 끼고 있죠. 지금 여기 이제 간격 유지제고요. 간격 유지제를 저렇게 이제 하나씩 끼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2m 정도 간격으로 넣은 거예요. 2m 정도 간격. 2m 정도 간격으로 넣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죠. 중간에 한번 넣었다가 섰다가 넣었다가 섰다가 넣었다가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오게 되면 제가 이제 공마다 그 동영상 파일에다 이제 공 이름으로 해서 파일을 저장해 오면 그거를 빨리 돌려감기로 해서 이제 보면 돼요. 빨리 돌려감기로 하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쉬어보면 뭐 200m면 200m에 뭐 70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대충 한 3m 간격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강경 유지제를 잘 넣고 있는지 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으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뭐 2m, 3m 이거 꼭 준수를 안 하더라도 상당히 촘촘하게 넣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동영상으로 확인해서 중간에 이제 또 너무 적게 놓으면 이거 너무 적게 넣었다 잘 넣으시라고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해주고 하면 강경 유지제 넣는 거는 사실 이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동영상 찍는 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지켜 서 있지 않고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이거 이 스페이스 넣느냐고 이 장비가 돌다가 쓰는 그 시간만큼이 무조건 작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6m 간격으로 넣다가 2m 간격으로 넣으면 작업 시간이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피입이나 삽입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업체가 잘 넣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알아서 저렇게 성실하게 잘 넣어주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는 뭐 지금 하시고 있는 현장들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의배관이 그 현장에 들어올 때는 공장에서 이제 기합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좀 받으셔야 돼요. 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지열능 배관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이제 아일수지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자체 이제 그 검사 수학 검사를 하고 그 수학 검사한 거에 대한 태그를 붙여요. 누가 했고 몇 킬로에서 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그 PE 배관의 로트 번호를 쭉 적어서 꼬리표를 붙이고요. 그 꼬리표에 맞춰서 그날 뭐 우리가 이제 뭐 20롤 신청했다 그러면 20롤에 대한 시험성서를 이렇게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용과 이 꼬리표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떼서 한번 그 일련 번호가 맞는지 이렇게 대비를 해보고 이러다 보면 뭐 업체에서 이제 기합 시험 제대로 하고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저렇게 이제 배관을 삽입을 했어요. 강경 유지제 잘 넣고 삽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수압 시험을 하죠. 그라우팅 하기 전에 이제 수압 시험을 하는데 이 수압 시험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지열 공사하는 뭐 전국의 모든 현장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대로 수압 시험 보고 있는 데가 없어요. 제대로 수압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피관은 이 피관이 신율이 되게 높아요. 이게 신율이 늘어나는 건데 그 재료 인장 시험할 때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늘어나다가 딱 파손될 때까지 이 늘어난 길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던 길이가 쭉 늘어나서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피관의 신율이 600%예요. 자그마치 600%. 엄청나게 잘 늘어나는 파이프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압을 걸면 파이프가 늘어나요. 파이프가 그 수압에 의해서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3월 29일 날 10.58kg, 10.5kg로 수압을 걸었어요. 10시 50분에 그 10kg의 수압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10kg에다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예요. 알아보기 편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3월 29일 날 2시 50분에, 그러니까 약 4시간 정도 후에 가서 보니까 8.2kg로 떨어진 거예요. 8.2kg로 떨어졌고, 그 다음날, 3월 30날, 그 13시 10분인가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5.5kg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수압이. 파이프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 PE 배관은 정상적으로 수압을 볼 수 없는 배관이에요. 10kg나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수압을 걸어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수평 트렌치 배관까지 해서 수압을 걸어봤더니 파이프가 이렇게 쭉 밀고 올라와요. 파이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수압을 빼면 다시 이게 또 줄어들면서 좀 안으로 또 다시 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으로서는 이제 수압 시험을 할 수 없는 배관이고요. 지금 다 수압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다 이렇게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새서 떨어지는 건지 배관이 늘어나서 이만큼 떨어진 건지를 확인을 못 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다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 지열 수압 시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예전에 저렇게 했으니까 그 업체에서는 당연하다고 저렇게 또 얘기를 해요. 뭐 안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걸 예전에 뭐 아일수진 한국 PM이나 뭐 동원이나 제조업체들한테 다 물어봐도 업체들에서도 뭐 늘어나는 건 아는데 딱히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 자기들은 하지 못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그 수압시험 그래서 기합시험을 해서 납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이제 몇 번째 현장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렇게 10kg를 넣고서 그럼 도대체 언제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봤어요. 봤더니 한 4일 정도에서 5일 정도까지 가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파이프도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기가 이제 재료적인 저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쭉쭉 뭐 늘어나는 저항력 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 자기가 이제 10kg를 걸었을 때는 10kg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데 그 수압도 늘어나면서 수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압력, 뭐 한 예를 들어 5kg 정도 되면 더 이상 이게 이제 늘어나지 않고 5kg 수압만큼 버틸 만큼 이제 늘어나면 재료도 이제 거기서 저항을 하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게 그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 한 4,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면 그 업체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한국 PM 기술연구소였던가요? 하여간 뭐 자기들도 뭐 그런 거 테스트하고 하려고 하면 부스타 펌프를 이용을 해라. 부스타 펌프를 이용해서 계속 10kg 압력을 계속해서 집어 넣어주면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빨리 늘어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빨리 늘어나게 해서 더 이상 안 늘어나는
시점이 뭐 이틀 후든 뭐 그러면 그때부터 수학 시험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이게 불사본부를 이용해서 그렇게 뭐 이틀이든 3일이든 파이프가 끝까지 다 늘어나서 버틸 만큼 해서 그때 압력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쉽지 않고, 이 불사본부를 다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대부분 이제 이 파이프를 삽입하고 나면 바로 다음에 그 그라우팅 작업을 쫓아오거든요. 그라우팅 작업하는 팀이 쫓아오고 우리가 또 빨리 지혈을 해줘야만 건축에서 이제 버림치고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압을 며칠씩 붙잡아서 한가하게 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굴착업체들은 뭐 맨날 입에 달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자기들이 뭐 비 와서 작업 못하면 뭐 장비 임대료에 인건비 뭐 하면 하루에 뭐한 300만 원, 한 팀당 뭐 2, 300만 원씩 무조건 로스가 생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2, 3일씩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수압이 떨어져도 확 떨어지지만 않으면 뭐 괜찮다, 원래 저런 거다라고 하면서 다 지금 그라우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피입배관에다가 이제 수압을 뭐 하나 이제 두세 공을 맨 처음에 그 굴착하고 나서 피입배관 놓고 나서 이제 수압 시험을 걸어요. 그래서 수압 시험을 10km면 10km 이렇게 걸어 놓고 1시간 단위로 그 수압이 떨어지는 추이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2시에 이제 수압을 10km 걸었죠. 그리고 이제 10분 단위로 지금 이제 계속 가서 수압 떨어진 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시간 60분 후에, 1시간 후에 보니까 10km 걸었던 게 이제 8.5km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180분 후에 보니까 7.7km로 떨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6.6km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두세 공을, 처음에 했던 두세 공에 대해서 이 수압이 떨어지는 추이를 이렇게 해놓고 그 평균 잡아서 표준 그 수압 저하되는 경향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어디 가서 이제 수압 시험 볼 때 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내외에 이제 그 수압을 이제 하루 정도는 걸어놓으라 하고, 그 사이에 수압 걸어놨을 때 이제 10km 걸었는지 확인하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업무를 보다가 뭐 3시간 후에 나갔다 그럼 3시간 후에 수압 떨어진 게 7.7km 떨어졌네라고 해서 이제 그 실제 걸려 있는 수압 시험 하는 것들과 이제 대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7.7km 언저리 비슷하게 가고 있으면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될 텐데, 뭐 유독 6km나 5km 뚝 떨어졌다라면 이제 누설이 있는 거겠죠. 이게 파이프 뭐 직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하 수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마다 만들어야 되겠죠. 표준화돼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현장에 따라서 다 이렇게 처음에 이 표를 하나, 수압이 저하되는 그, 그 경향표를 하나 좀 만들어 두는 게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P200은 수압 시험도 하루 이내에 볼 수 있겠죠. 그 시간들 쭉 하루 것만 일단 카운터 해놔도 하루만 돼도 이렇게 수압이 6.6km까지, 10km에서 6.6km까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향만 보면 아주 미세하게 새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큰 하자는 거의 뭐 걸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이제 피배관을 하고 나서 요즘은 이제 통사하고 우리 그 지열 용량이 커지면서 천공 개수가 많다 보니까 토공사 다 끝나고 우리 지열 공사를 또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건축 공사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는 토공사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 해놓고 우리가 또 지열하면서 그 지하수가 나와서 땅이 완전 진흙탕이 돼서 진해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한 1m 정도 들 판 상태에서 이제 지열업체에 넘겨주면 지열업체가 굴착하고 진흙탕 된 거를 다시 이제 나중에 토목업체가 한 1m 정도 걷어내고 진해력 테스트해서 문제 없으면 이제 버림치고 기초공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저희 현장도 지금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하여간 파손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열공 파고서 이 파이프 조금 요만큼 자르고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보호 캡들을 다 씌워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도 다시 이렇게 땅 팔 때 보니까 어쨌든 위에 이제 5m, 5m 간격이니까 위에 그 굴착기라든지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파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뭐 우그러뜨리고 파고 밟고
잡고 뭐 넘어뜨리고 하면서 실제 파이프도 이제 실제 잘려진 경우도 나왔는데 꺾이고 뭐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지열공 보호캡을 씌워서 이렇게 지열업체들은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 관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현장 여건들이나 이런 게 워낙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저렇게 이제 배관까지 넣고 나면 다음에가 이제 그라팅을 하게 되죠. 요즘은 예전에 이제 보면 그라팅 하는 기계죠. 그 지열 굴착한 데다가 트레미관이라고 해서 피관 똑같이 이제 이렇게 피관을 집어 쑤셔 놓고요. 맨 밑에까지 쑤셔 놓고 그 위에서 물하고 그라팅 벤토나이트죠. 벤토나이트를 같이 섞어서 이제 그 펌프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물하고 이 벤토나이트를 섞을 때 원래는 수조가 두 개예요. 예전에 이제 일반 그 물하고 벤토나이트하고 8대2의 비율로 섞어서 넣을 때 한쪽에서 정확하게 물을 이만큼 넣고 그다음에 그라팅 거기 맞는 양 넣고 저어서 되면 이제 이쪽 게 다 한쪽 게 끝나고 다 주입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거 하는 동안에 또 다시 그 다음 거를 주입하는 동안에 다시 이쪽 통에 이제 물을 다시 싹 채우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왔다 갔다 하라고 교대를 하라고 한 건데 실제 작업이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지금 물 틀어놓고 물 틀어놓은 상태에서 막 쏟아부어 가면서 대충 감각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맞아요. 실제 이제 제가 한 현장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업체가 한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냅둬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굴착 할 때 벤토네이터 포대가 우리가 220m인데 몇 포 정도 들어가겠냐, 몇 포 다 계산해서 가져오죠. 그래서 뭐 몇 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작업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하러 가서 그 포대 남아있는 포대하고 쓴 포대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빈 포대를 이제 버리지 말고 잘 싸두라고 하고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9포 정도가 부족해요. 벤토나이트가 항공 하는데도 달랑 항공 파는데도 9포 정도가 덜 들어갈 정도의 그 정밀성이다 보니 이것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포대로 들어와서 옛날에 물하고 벤토네이트만 섞어서 할 때에도 이제 이런 벤토네이트 어쨌든 업체는 뭐 벤토네이트 적게 넣으면 그만큼 재료비 덜 들어가고 물만 넣으면 또 쑥쑥 잘 들어가죠. 그래서 뭐 업체가 이제 잘 성실하게 넣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요즘 이제 더 문제가 거기다가 또 실리카 샌드까지 섞어요. 벤토나이트만 들어가는 경우에도 저랬는데 요즘 이제 그 고율 벤토나이트라고 해서 그 벤토나이트하고 물하고 넣었던 부분에다가 실리카 샌드 모래죠, 모래. 미세한 모래를 두면 모래의 그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천공 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상당히 많이. 그 열 전도율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요즘은 아마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열업체들이 이제 그 고율 벤토나이트를 주입해서 천공 수량을 줄이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하고 또 뭐 일반 벤토나이트 됐다 하더라도 공사 입찰하고 낙찰 받고 나서는 시공사를 대부분 설득을 하죠. 구멍도 짧게 파도 되고 뭐 공기도 그래서 단축시켜서 우리가 뭐 며칠을 절감시켜 줄 테니 이걸 바꿔서 합시다라고 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또 바꿔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 가지가 이제 섞이게 되니까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고율 벤토네이트 할 때는 이 혼합 비율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장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고율 벤토네이트 주입하는 그라우팅 장비인데 한쪽에는 실리카 샌드를 놓고 다른 호포통이 두 개요. 다른 한쪽에는 이제 벤토나이트를 놓고 물은 이제 호스로 해서 이제 부어놓는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도 이렇게 RPM 게이지가 있어요. 물 때 이제 물 들어가는 양을 계량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호퍼에서 벤토나이트나 실리카 샌드를 밑에 혼합통으로 넣어줄 때 거기도 이제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돼서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밀어 넣게 되는데 그때 그 스크류 돌아가는 RPM을 측정하는 그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세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그 RPM들을 세팅하는 장치인데 뭐 몇 RPM 몇 RPM 이렇게 돌아가라 이제 벤토나이트, 뭐 실리카 샌드 이렇게 그 RPM을 조절해서 세팅하는 그런 그 조작반이 이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데 처음에 이걸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혼합 비율이 있어요. 업체들마다 그 물하고 벤토나이트, 실리카샌드를 섞는 비율들이 있는데, 뭐 그 비율들이 뭐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 제품에 따라서 고일 벤토나이트 제품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에 업체가 이제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게 그 질량 혼합 비율로 그 뭐 1대5대 3, 1대5대 4가 되는지를 이제 그 몇 LPM이 됐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지 처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업체가 계략적으로 딴 데서 했던 경험상 몇 RPM 그 정도 됩니다라고 해서 하는 RPM으로 세팅을 해서 그 나온 거를 이제 받아요. 여기서 이제 벤토나이트 몇 RPM을 일단 업체 세팅한 거에서 나온 양을 받고 실리카샌드 나온 거 받고 물량 받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저걸로 처음에 이렇게 딱 재봐서 보면 그게 이제 뭐 처음에 딱 한 방에 맞아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면 그 질량 나온 거하고 RPM을 봐서 다시 이게 조금 적네. 그럼 다시 그거는 조금 더 RPM을 높여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 그 벤토라이트하고 그 실리카 샌드하고 물하고 그 비율이 설계된 그 제품 사양에 맞는 그 비율로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물은 500 LPM이고 실리카 샌드는 뭐 600 LPM이고 벤토나이트는 뭐 700 LPM이다 이러면 그 부분을 여기다 이제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떠요. RPM이. 그래서 그 RPM을 우리 현장 RPM을 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 현장에 나갈 때마다 보셔야 돼요. 그 RPM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걸 왜 준수가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냐면 실리카 샌드가 그 고일 벤토나이트가 들어오면서 그 벤토나이트에다 실리카 샌드까지 섞이면서 실리카 샌드는 모래잖아요. 되게 뻑뻑하죠. 그래서 이게 뻑뻑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요. 주입하는 게 좀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잘 주입이 안 되고 조금 어렵고 장비가 압을 또 많이 받고 그래서 중간에 뭐 장비가 고장 나거나 배관이 터지거나 이 트레미관이 터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자주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율 벤토나이트에 들어가는 그 벤토나이트 자체가 옛날에 2대8 물만 섞어 쓰던 그 일반 벤토나이트하고 물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벤토나이트예요. 그 굉장히 그 벤토나이트 자체도 경화가 좀 빨리 되거나 좀 뻑뻑하거나 이런 성질이 좀 특성이 완전히 좀 달라서 잘 그 주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물을 많이 타요, 물. 어쨌든 물 많이 타면은 묽어지니까. 그래서 잘 안 들어가면 물 더 섞으면 잘 들어가니까 당연히 작업자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RPM을 임의로 작업자들이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실리카샌드 비율을 줄인다든지 물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게 없는지를 계속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고일 벤토나이트 사용할 때 반드시 이 장비를 쓰셔야 되겠죠. 일단 제가 그래서 이제 벤토나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길게 좀 말씀드려볼게요.